예,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입법기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게 뭐 개인이 발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입법 포럼이라는 형태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 결과를 제가 대신 발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포럼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 참여했던 뭐 전문가들이 모든 면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럼의 어떤 논의 결과가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뭐 또 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럼의 논의 결과와 제 개인의 생각을 좀 섞어서 오늘 발표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은 물론 이제 송옥주 의원실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주도적으로 이 포럼을 구성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과연 지금의 법제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죠. 그 파리 협정이 이제 타결되고 또 발효되면서 신기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큰 변화 속에서 지금의 법제가 과연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여전히 지금 법 체계 내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이 이 저탄소 입법 체계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 배경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 만들어질 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큰 논란은 소위 말해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 쿠데타라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이 기본법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그러니까 기본법을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이제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에너지 기본법도 에너지법으로 또 바뀌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 법적인 어떤 그 위상의 변화가 실제로 그 법과 관련해서 어떤 추진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위원회 자체의 어떤 위상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 자체 보면은 상당한 또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던 시기에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과 경제가 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어떻게 이 법제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반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또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만들어진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권 거래제의 법이라든가 또 스마트 그리드 뭐 관련 법이라든가 또 탄소 흡수원에 관련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저탄소 녹색량 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점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법 체계로 과연 신기후 체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 말씀, 축하 말씀에서도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4대 기후악당 국가라는 이제 평가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런 면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성적표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뭐 쭉 보시면은 그동안의 기후변화 문제에 이렇게 관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2008년, 2009년에 세 분의 의원들께서 당을 달리하는 의원들께서 기후변화 법인데 대부분 이제 기본법 형태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이 이 정부 주도로 제정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 성장을 내걸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이 2010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녹색 성장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후변화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2011년, 12년에 뭐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4대강 사업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은 녹색 성장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이 가장 그 녹성장과 관련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것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녹색 성장과 일치하는 것이냐, 그 정신에 맞는 것이냐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3년에는 세 가지 법, 뭐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 법 세 개가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되고요. 2014년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해서 그 국민들 5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고 또 법안을 시민사회가 직접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을 했고 그 한명숙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고 62분의 국회의원께서 이제 함께 공동 발의를 했던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이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법은 발의는 됐지만 19대 국회에서 그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하고 그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시효가 이제 끝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이 타결되고 우리나라도 INDC를 제출했고요. 또 16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또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2020년 목표를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었죠.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시행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2020년 목표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추진 체계도 환경부가 총괄 기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무조정실과 또 배출관계제가 또 기획재정부로 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법안을 볼 때 이 조항의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뭐 숫자가 적더라도 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숫자만 가지고 보면요, 그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과 관련된 조항이 제14조에서 제21조로 되어 있고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육성 촉진이 거의 14개, 16개 조항인가요? 예. 가장 많은 조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육성 촉진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게 기본법 내용에 과연 맞는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이 포커스가 좁혀져 있고 또 그 세분화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 많이 지적이 돼 왔었죠. 개선의 필요성을 뭐 한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이제 이 법 체계가 이제 전도돼 있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 또 그 거기에 따른 우리 정부 조직상의
또 왜곡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부처가 변경에 따라서 이제 추진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MB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그 위상을 격화시키면서 저탄소 녹색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둘 다 이 별로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지속가능 발전, 녹색 성장 둘 다 영향력이라든가 또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신규 체제 대응에서 이제 법제도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파리협정에 따르면은 우리가 5년마다 이제 NDC라는 것을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가 감축 목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감축 목표를 제안할 때 과거에 제출했던 것보다는 더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보다는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 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 체계로는 그러한 현실을 감당하기가 버겁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관련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또 재정 그 시기 자체가 서로 정합성을 갖지 못하면서 좀 엉키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점도 여러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강조해 왔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되다 보니까 이 기초지자체라든가 지자체에서는 너무 행정 낭비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을 이행해야 되고 그 이행한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또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그 법 제정의 목적일 텐데 이 계획 이행의 평가와 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또 성과 관리가 좀 그 체계가 없다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또 그 많이 지적돼 왔던 것이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시면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항은 딱 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64개 조항 중에서 대부분 뭐 양자를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것이고 기후변화 적응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면은 오히려 점점 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일반법으로 충분히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품격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입법 포럼은 말씀드렸던 대로 송옥주 의원실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또 주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논의도 하고 또 직접 그 기후변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안 작업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이제 하셨고요.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6월 중순에 이제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법 포럼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의원실이라든가 우리 이제 김홍균 교수님을 이제 좌장으로 저희가 모셨고요.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계신 분, 또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연구기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입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기로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또 발전시키는 것이 이 입법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들은 예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에너지법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조항은 에너지법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그대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남게 되는 것이 이 저탄소 부분, 우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하고 녹색산업, 녹색기술 지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남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분리를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좀 집중력을 가진 별도의 법,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법을 만들고 이 녹색 성장, 그러니까 녹색 산업과 녹색 기술에 관한 것은 녹색 성장 촉진법 또는 뭐 이건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녹색 경제 활성화법 이런 형태로 이 법을 이제 분법화하는 것이 이 저희들의 의견을 모았던 그런 입법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각각의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약간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우리가 복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법을 만들 것이냐. 아직까지 뭐 이 법에 대한 초안은 의원실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복원할 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그 당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좀 아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잘 반추해서 그 당시 만들었던 법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형태의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그러면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또 사회적 형평성 실현 이 세 가지를 트리플 요소라고 봤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로 봐서 나란히 놓고 그것이 서로 이제 연계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왔었는데 저는 그 개념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제 활동이라는 거, 경제 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한 부분입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인데요. 그게 제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논의를 보니까 강한 지속 가능 발전 이러한 이름 혹은 동심원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러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장 가운데에는 경제가 있고요. 그 경제를 감싸면서 이제 사회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사회를 또 감싸면서 환경, 뭐 지구, 생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좀 더 발전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 사회, 경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각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내면서 가장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이 지속가능 발전은 정말로 좋은 개념이고 또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추진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녹색 성장이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 경제를 연결하는 부분은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발전시키면 된다고 보고요. 환경과 사회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취약계층이 환경 피해나 또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기후변화 피해를 또 많이 받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환경 복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와 경제는 OECD 같은 데서 포용 성장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그 인식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후변화 대응법과 에너지법은 제가 뭐 대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법 개정 방안은 지금 그 포럼의 공식 입장은 에너지 기본법으로 다시 이제 그 복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에너지법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법률을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기본법이 너무 남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으면 그 기본법 아래에서 충분히 이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는 그냥 일반법 문제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꼭 기본법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녹성장 촉진법은 저는 뭐 이름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법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안을 한다고 하면은 녹색 성장과 녹색 경제, 이 둘 다 국제사회에서는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좀 더 공식적인 것은 유엔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녹색 경제죠. 녹색 성장은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녹색 성장은 녹색 경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녹색 경제가 목표이고 녹색 성장은 수단이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하면서 기존의 어떤 조항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만들어질 때의 사고 방식, 사고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소 녹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아마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준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법 그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